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이포인트 프로젝트 항공을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는 뒤셀도르프에서 출발하여 부퍼타를 거쳐 한국의 과천과 기흥을 향하는 웨이포인트 001편입니다.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까지 여러분을 모실 기장 최원재입니다. 인천까지의 비행시간은 13시간 30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가상환경인 만큼 구간별 시간가속 및 점프가 실행되어 실제 시간은 15분이 될 예정입니다. 항로상의 날씨는 온화하게 세팅되어 있어 기상악화 없는 명징한 풍경이 제공될 것입니다. 따라서 운항 중 편하게 자리나 자세를 바꾸시며 편안히 비행에 대한 경험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항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현재의 접속 상황에 맞게 취식 및 흡연이 가능하며 일시정지 및 구간 번복 역시 가능합니다. 편안한 환경, 자유로운 접속을 웨이포인트 프로젝트 항공과 함께 흥미롭고 안락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비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허대찬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죠? 저희는 현재 비행 중이에요. 막 독일의 뒤셀도르프 공항을 이륙해서 현재 같은 독일의 부퍼탈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에서 일종의 예술과 역사의 가이드이자 여행 파트너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재밌는 추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백남준입니다. 백남준은 현대미술의 궤적에서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에 대한 대단히 많은 작품과 전시, 의미,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의 맥락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연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하실 여행에서는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을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시간적 여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잡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대한 공간적인 좌표축을 잡아봤는데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개인전에 진행된 독일의 소도시 부퍼탈이고 이후 그 개인전에 대한 각 시기별 해석 전시가 벌어진 과천과 기흥입니다. 웨이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임을 하시면서 이동을 원하는 지역에 일종의 좌표를 찍어서 그 순서대로 이동하게 만드는 기능 혹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중간 지점을 찍는 것인데요. 앞서 얘기한 이 세 장소를 웨이포인트로 설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비행을 할 겁니다. 즉 저희는 뒤셀도르프에서 출발해서 부퍼탈을 거치고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 비행해서 그 종착지로서 과천과 기흥을 그곳의 상공을 지날 예정입니다. 각 웨이포인트 장소에서 벌어진 전시의 시점은 그 포인트가 찍힌 순서대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어오는 시간의 흐름순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공간적, 시간적 웨이포인트가 설정된 상황이고요. 저희의 비행은 이들에 대한 일종의 시공간적인 여행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공간 좌표 간의 이동 시간 동안 각 전시를 시간의 순서로 거쳐가면서 그 시기별, 전 시기의 관점과 포인트를 해당 시기의 기술, 문화, 사회, 사건적 그 흐름과 연계해서 의미를 읽어내고 좀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는 웨이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이동 상황을 배경으로 연대기적인 시간 흐름을 타고 각 시점에 대한 부퍼탈 개인전, 백남준 개인전의 해석의 결과물이죠. 그거에 대한 각 해석 전시를 다층적으로 읽고 연결을 시도하면서 복합적인 맥락 탐색과 연결이라는 어떠한 지점에 다다르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흥미롭게 풀어내서 전달을 드리려고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어렵거나 지루한 게 아닌 무언가를 찾았는데 바로 이러한 비행 모습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그런 지점을 좀 확보하려고 시도를 한 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네, 우선 백남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야겠네요. 자세한 소개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잠깐의 검색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공유를 드리자면 미디어아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국, 홍콩, 일본을 거쳐서 독일에 우선 정착했어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문화권을 접촉한 거죠.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유럽 철학과 현대 음악을 공부하고 동시대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전위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그는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한 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시작점이 바로 1963년 진행된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입니다. 그는 이 전시를 시작으로 미디어 아티스트의 길을 알리는 미디어 아트 선언의 발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의 전체 이야기의 중심점입니다. 그 후 그는 1964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본격적으로 비디오 영상과 조각, 설치를 결합했고요. 비디오 신서사이저라는 그만의 독창적인 이미지 영상 리믹스 기기를 개발하는 한편 음악과 신체를 연결하는 작업과 같이 독보적인 행보를 지속했습니다. 백남주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며 상호 영향 관계를 가지는 사이버네틱 세계를 예견했고요. 다자 간의 소통과 연결을 시도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상황 역시 해당 기술이 도래하기 이전에 탐색과 시도를 진행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가져왔죠. 그리고 이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면서 자연과 기술의 공존, 동양과 서양의 문화 융합을 이뤄냈기 때문에 미술사에서 그리고 현대 미술의 장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활동, 그의 선언은 예언에 가까운 예측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소환돼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독일 부퍼탈의 파르나스 갤러리 상공입니다. 저 멀리 갤러리가 보이네요. 앞서 소개한 대로 바로 이 갤러리에서 1963년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 음악의 전시가 진행됐습니다. 간략하게 전시 풍경을 설명드리면 16개의 스토리로 구성된 옴니버스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는 잘린 소머리가 관객을 마주했고 각기 다른 영상과 소리를 출력하는 13대의 텔레비전이 놓인 공간과 20세기의 기억에 관한 이미지와 자료, 그리고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는 4대의 조작된 피아노가 있었고요. 잘 돌려 말려진 게 아니라 사방으로 파이셔 펼쳐진 카세트 테이프에 아시죠? 그 안에 마그네틱 선을 마구 펼쳐놓은 그런 테이프가 놓여지기도 했습니다. 음악과 시각의 관계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관객과 관조의 관찰이 아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TV는 무질서하고 우연적으로 배치된 점이라든지 관객이 접근해서 만져야 작동하는 점 등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TV가 아니라 TV를 관객의 지배하에 둬서 의미 자체를 역전시켰어요. 또한 전시 장소였던 파르나스 화랑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다양한 오브제들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화장실의 변기와 지하실의 의자는 관객이 앉게 될 때 접촉하는 마네킹 머리라든지 가방을 통해서 각성이나 참선의 효과를 노렸고요. 어떤 방에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마그네틱 선을 콜라주에서 와서 관객이 자기 애들을 그곳에 문지르면은 임의적인 소리가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는 긴 봉에 레코드판들을 관통시켜서 전축의 바늘을 가져다 대면은 각자 소리가 나도록 장치를 해놓기도 했고요. 이렇듯 백남주는 TV의 의미를 뒤집는 실험과 더불어서 많은 매체와 전자기기들을 혼용해서 시각과 청각이 함께 관계하며 관객이 참여하며 작동하는 새로운 모습의 실험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예술 방식으로 해낼 수 없었던 이런 참여의 시도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서 백남준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이후 오늘날의 미디어 아트에서 고스란히 닿고 있고 맞닿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전시에 대한 풍경은 현재 백남준 아트센터에 전시된 VR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당시 전시의 포스터예요. 살펴보시면은 눈에 띄는 독특한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익스펠, 추방이죠. 이 전시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예술에 대한 생각과의 단절을 외치는 그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프로젝트의 시작 지점이죠. 그리고 중심축인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의미 탐색과 맥락의 연결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작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남준의 개인전은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선 실험 텔레비전이라는 작품입니다. 백남준의 시도가 가진 여러 의미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TV,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 대한 해석과 전복입니다. 텔레비전, 매스미디어라고도 하죠. 이것을 대표하는 이 기계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일방적인 정보와 메시지를 송출하는 그런 매체였어요. TV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메시지의 생산자는 방송국과 같은 거대 규모의 독점적인 위계와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다수의 시청자는 그에 대비되는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수용자였죠. 백남준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위계를 스스로 TV를 조작하고 영상을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그 관계를 부숴버리고 동등하게 이끌었습니다. 이제 개인인 우리도 TV를 조작하고 이미지를 창조하며 메시지를 생산, 공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생산자이자 공유자이고 소비자가 된 거죠. 기술 매체를 통한 상호작용성의 획득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또 다른 작업 랜덤 액세스입니다. 이 작품은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새롭게 다가왔던 작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카세트 테이프와 카세트 플레이어는 아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CD나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선에서 자기적인 방식으로 자취를 기록하고 그것을 읽어 소리를 재생하는 규격이고 장치였습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테이프에다 팔각 연필 꽂아서 빙빙빙 돌려서 앞으로 감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으로 해체해 놓은 작품입니다. 사방에 마그네틱 테이프가 풀린 상태로 콜라주처럼 붙어 있고 사람들은 플레이어에서 해체한 데이터를 읽는 장치죠. 자기 헤드를 가지고 이곳저곳 문지르면 그 관객이 선택한 위치와 순서에 따라서 임의로 소리가 발생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한 기록을 보았던 2007년 당시에는 떠올리지 못했던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낼 수 있었어요. 자기 헤드는 개인화된 미디어 장치인 거죠. 그리고 흩뿌려진 마그네틱 테이프는 일종의 유무선 네트워크이고 그것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저장 매체로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란 기기를 통해서 상시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세상이나 우리 주위 환경 모두는 기록할 수 있는 대상이고 현상이며 데이터예요. 반대로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읽고 가공하며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우리 주위 모든 것에 위치해 있는 전파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언제든 어디든 접속할 수 있게 했어요. 무선기기 등장 이전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PC방이라든지 과실 과방이라고 하죠. 혹은 집에 내 방에 가서 해야 되는 장소적인 제한이나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걸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런 가능성, 백남준은 이미 그러한 제한 너머의 세상을 본 게 아닐까라는 과장된 해석에 이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주술적인 것에 가까운 직감과 연결 단초가 백남준과 그의 작업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이후에 새롭게 다가온 이런 작업과 해석은 기술 매체가 바꾸는 나의 시선, 관점, 사고의 방향성과 같은 매체의 영향력을 새삼스럽게 다시금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기점이기도 했어요. 실제 13시간을 비행하기에는 지루하고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 자체 항속거리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게임의 가상현실인 만큼 시간을 점프해서 넘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과천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2007년의 전시 때문이에요. 그 전시는 바로 백남준의 1주년 추모 전시인 부퍼탈의 추억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했던 이 전시는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에 대해서 독특하게 접근한 시도였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는 백남준 작품의 대명사죠. 다수의 텔레비전이라든지 거기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색과 형태의 변형과 움직임 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서 두드러졌던 매체는 바로 사진입니다. 전시는 크게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라는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제시부에서는 부퍼탈의 첫 개인전 이전에 그의 활동, 퍼포먼스나 공연 같은 것들에 대한 기록이었고요. 발전부는 부퍼탈 전시 자체와 부퍼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제시됐고, 마지막 재현부에서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회고하는 영상으로 끝을 맺는 구성이었습니다.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라는 명칭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음악에서, 그러니까 고전지 음악에서 모습을 드러내 사용했던 소나타 형식입니다. 주로 교향곡과 현악 사중주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됐던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때 기획자가 시도한 음악과 미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백남준을 이해하기에 적절한 차용이고 어떤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제시부에서는 1959년 독일 쾰른, 아엔가의 작가 작업실에서 행한 존 케이지에 대한 경위라든지 1962년 6월 16일 독일 düsseldorf의 카머 슈필레에서 열린 음악의 네오다다, 그리고 1963년 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독일의 düsseldorf 역시 시립미술 아카데미에서 플럭서스 멤버들과 함께 공연했던 페스튼 플럭소른 플럭서스, 음악과 반음악, 악기 극장, 이 세 가지 퍼포먼스의 모습과 체질들이 조용하게 나열됩니다.
특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만프레드 레베라는 인물의 존재가 전시 구성에서 많이 부각됐다는 그 지점이었어요. 전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남준과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진인데 그 사진의 대부분을 촬영한 게 바로 그입니다. 그는 1950년대 중반부터 플럭서스 운동과 관련해서 일어난 퍼포먼스 등을 관찰자의 입장, 관객의 입장에서 사진을 계속 촬영해 왔고요. 백남준과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정을 쌓아온 친구였기도 했어요. 그런 레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전시를 통해서 백남준의 초기 모습 그리고 부퍼타렛의 모습을 다수 그리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전부에서는 부퍼타렛에 열린 백남준의 첫 번째 개인전 음악의 전시의 기록 사진이 쭉 펼쳐집니다. 그는 1961년부터 이미 5, 60년대를 통해서 당시 막강한 대중의 우상으로 등장한 텔레비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고 또한 이 텔레비전을 이용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963년 3월 독일의 소도시 부퍼탈에서 그만한 해석과 표현을 펼쳐냈고 그 기록으로서의 사진이 제가 앞서 소개드린 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퍼탈의 추억 전시는 생생한 그거의 과거 모습의 전달이라기보다는 여러 흑백 사진을 통해서 세월이 잠시 멈춰있는 그래서 조용하고 잔잔하게 그의 자취와 페이지를 넘겨보는 그런 회고적인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쭉 보고 나서 이 전시가 사진에 집중했던 것 그리고 이를 당시의 기술문화적 상황과 연결하자면 그 당시라는 거는 2007년입니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도출됩니다. 바로 디지털 카메라, 웹 2.0 그리고 그들의 사용자인 우리입니다. 2007년의 기술문화적 사건의 중심으로 DSLR, 즉 이란 반사식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를 꼽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너도 나도, 특히 남성분들의 나들이에는 대부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었어요. 판매 수치를 소개하기 이전에 이런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규모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톱스타들이 대거 이 무겁고 덩치 큰 카메라의 판매 광고에 초대됐어요. 니콘은 영화배우이자 가수인 빌을 2006년부터, 삼성카메라는 같은 시기 장동건을, 소니는 소지섭을 2007년부터 수년간 광고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그 인기와 파급은 더더욱 적나라해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기의 전성기였습니다. 일본 카메라 영상 기기 공업회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그 자료에 따르면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9년 전 세계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508만 대 수준이었어요. 다음엔 2000년 1034만 대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히 늘어서 2010년엔 무려 1억 2146만 대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그 행보의 몰락이 두드러지는데요. 그걸 확인하면서 얘가 얼마나 그 폭발적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더더욱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10년이면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거가 2019년에 이르러서는 1000만 대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회사 아시죠? 24년 만에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철수하게 됐어요. 그래도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사진이 아니라 영상 촬영 기기가 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폭발적인 이미지 생산 기기인 카메라의 보급은 그만큼 사진, 즉 이미지의 생산 증가에 닿았고 거의 전 국민이 사진 이미지를 다루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진에 대한 감수성 확장과 공감대 확보를 파악한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기획자의 결이 그곳의 백남준 전시에도 다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는 전문 기기가 아니라 일상 기기가 됐고요. 사진가는 역시 전문인이 아니라 취미가의 영역이 됐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다루는, 즉 창작하는 활동이 소비에도 닿았고 그 소비는 당시의 네트워크와 연계된 접점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과 동기부여, 재생산의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2007년은 바로 이 블로그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웹 2.0이라는 걸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블로그죠.
당시의 웹사이트 분석 평가 업체인 랭키닷컴이 2007년 인터넷 산업의 주요 분야의 성장률을 비교한 통계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거기다 티스토리, 이글루스 같은 전문 블로그 사이트의 성장대가 104%, 271%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아진 수치인 거죠. 그리고 DC인사이드라든지 SLR 클럽, 레이소다 같은 사진 커뮤니티 사이트 역시 그 당시 폭발적인 접속치 증가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국면에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다시 소환됩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가 그 책에서 제시한 인간상이에요. 프로듀서, 생산자 또는 프로페셔널 전문가와 컨슈머라는 소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기술 혁신과 그에 대한 자극을 받았던 이용자 참여의 고조와 접근에 대한 용이성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소비자가 양자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이가 됨을 지칭합니다. 무려 1980년 소개된 이 개념은 여러 디지털 기술과 기기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확인됐고요. DIY나 근래 메이커 혹은 메이커 문화 또는 미디어 아트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물론 생산 소비, 전달 수용의 위계를 뒤흔들었던 백남준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고전이 떠오르는데요.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디지털이다, 비잉 디지털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그는 어떤 디지털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책 제목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시죠? 그가 제시했던 디지털 개념, 디지털 세상을 통한 문화사회적인 국면의 전환을 사람들은 개인적인 층위에서 감성적이고 삶에 닿은 영역에서 디지털의 속성을 이해하고 체득하게 됐습니다. 전문 기기나 전문 지식에 의해서 독점된 이미지 생산과 유통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만들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여러 사람들과의 결과물에 공감하고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해를 높여가는 이러한 순환 영역이 단순한 지역과 지방 혹은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는 구도, 또한 많은 학습 시간이 필요한 지식이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기기에 대한 독점이 무너지고 자신의 노하우와 지식에 대한 콘텐츠가 만들어져 이들이 공유되며 각자가 아마추어임을 넘어서 준 전문가의 수준을 닿는다든지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는 국면까지 이렇게 네그로폰테가 예언한 디지털 세상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특질, 세계화, 탈중심화, 분권화, 조화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문화적 상황과 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고전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어떤 존재에 닿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타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고 표지 모델을 내세우는데요. 그거는 그 해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아이콘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흔치 않게 2006년의 타임지 표지에는 단독 인물이 아닌 것이 소개됐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 모니터로 보이는 장치에는 뭔가 익숙한 인터페이스, 유튜브로 보이죠? 그것이 보이고 그곳에는 한 단어, you, 바로 당신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2006년 올해의 인물은 you,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 네. 생산자로서의 우리, 적극적인 개입자이자 활용자, 중개자이고 발언자로서의 우리일 겁니다. 그 이전에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 기성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단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생산하고 생산자이며 중개하거나 가공해서 퍼뜨리는 또 다른 스피커로서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유튜브라는 또 다른 새로운 매체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미 웹은 블로그를 통해서 완전히 2.0 시대로 접어들어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가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UCC라는 형태가 콘텐츠로서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라는 단일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생산자이자 매개자라는 다층위적 정체성으로의 확장을 경험한 것이기도 해요. 기술 환경과 매체 발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체화하는 한편 더 촉진시키는 흐름의 주체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백남준의 TV 실험에서 등장한 새로운 맥락의 TV, 백남준의
랜덤 액세스에서 사방으로 흩뿌려져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상시 접속과 실행이 가능해진 상황을 드러낸 그 마그네틱 테이프는 이러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예견하는 굉장히 예리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웨이포인트죠. 저희는 기흥, 용인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바로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백남준 아트센터의 함께 만드는 음악 전시입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시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 환경을 만들게 된 기반이기도 해요. 1963년 당시의 전시를 VR로 재구성한 작업, 현재 진행 주체이자 진행 장소인 백남준 아트센터가 소장한 백남준의 작품 35점에 대한 AR 콘텐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상현실 접촉 경험에서 소외되고 있던 관람객층을 대상으로 한 VR 워크숍, 마지막으로 저와 이 가상 공간과 이야기가 포함된 4명의 작가가 함께한 영상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 전 준비 과정에서 기획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백남준의 작품, 백남준의 구상, 백남준의 예견이 피부로 와닿고 있는 이 VR이라는 기술과 적용됐을 때 발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층위를 이끌어내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렸던 것이 백남준의 개인전을 출발 지점으로 각 시점별 해석이 가미된 기획들을 모아서 그 의미를 읽어본다. 그리고 기술문화적 레이어와 연결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웨이포인트, 부퍼탈 과천 용인 그리고 라는 기획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마지막으로 2020년의 상황에서 함께 만드는 음악의 전시를 지금까지의 여행기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함께 만드는 음악 전시는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백남준의 첫 번째 전시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지금의 의미를 정착시키는 작업일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탐구를 위해서 2007년 이후 오늘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기술적 변화의 큰 축을 제 관점에서 정리해 본 것이 이제 설계해 드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네트워크 접속과 연결, 가상세계에 대한 경험은 일상화됐다는 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세돌과의 대전으로 충격적으로 우리의 시선 안으로 대비했죠.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어떤 추천 영상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의 운전 보조 시스템, 스마트폰 카메라의 보정 기능 등으로 일상에 닿았고 굉장히 내밀어졌다는 점. 충격이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 주변에 우리도 모르게 있었다는 점이죠. 세 번째, 오큘러스 시리즈와 같이 HMD로 소개되는 VR 또는 스마트폰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운용되는 AR, 프로젝션 매핑 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위 몰입형 공간에 의해서 여러 가상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신체적, 감각적 체험이 디지털 세계, 물리 세계에 대한 연결과 관계, 위계에 대해서 우리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일깨우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에 대한, 우리 일상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술과 기술 매체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러한 기술 매체는 공기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 크기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와 그것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관계를 잊게 합니다. 알파고의 충격은 엄청났고 실제 적용이 급진적으로 진행됐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환기하고 의미를 그 시점에 맞게 다시금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향력과 잘 못 돌아갈 경우의 부작용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의 발전의 주역이 되리라 기대받았던 인터넷에는 가짜 정보라 불리는 악의에 가득한 허위 정보, 각종 커뮤니티의 혐오 표현과 불링 등의 역기능, 어떻게 보면 또 오도하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에 근래 강조되고 있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는 기술의 어떤 힘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시스템의 시발점인 기술 매체학 구조, 그것을 소수가 독점할 수 있고 실제로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실 때문일 겁니다. 이런 위험성을 잊지 말고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기획해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주인이거나 적어도 이해하고 있기 위한 활동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능을 통해서 경험하는 물리적 현실보다 그 현실을 재현, 재구성하거나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세상, 가상 세상이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터러시는 그 제시되는 현실 또는 결과물을 분석 해체해서 그 너머의 누군가의 의도 또는 누군가의 맥락을 파악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기술에 의해서 우리 세상은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죠. 이 넓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남준의 그 시선과 작품은 매번 우리한테 제소한데서 우리의 감수성을, 우리의 지각력을 예민하게 자극하고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오늘로 소환되는 이유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볍고 즐겁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시선과 이 점을 함께 만드는 음악의 전시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 15분 혹은 20분이 즐겁고 의미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마치시고 편안한 휴식 되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며 비행 종료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료는 편하게 자리를 일어나시거나 취득하신 정보 정리를 위해 대기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본 프로젝트의 정보 및 전시 정보는 이후 출력될 웹페이지 주소를 통해 접촉 바랍니다. 오늘도 웨이포인트 프로젝트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편안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